이름만 들어도 손꼽힌다는 유럽의 전차들이 지늘게 박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 한국의 K2 전차들이 등장하자 32개국의 기술진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던 현무포의 위력에는 할 말을 잃었는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육군의 알레산드로 리치 중령입니다. 현재 이탈리아 육군 기갑대대에서 무기 조달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하면 어렵고 멋있어 보이겠지만 사실 쉽게 말하면 그냥 새로운 무기를 가져와서 이게 전장에서 정말 쓸모 있는지를 따져보는 일종의 무기 감별사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사실 제 일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쭉 이어져 온 제 꿈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덕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한 가지에 몰두해서 좋아하는 거 하나를 무지막지하게 파고드는 걸 덕후라고 하는데요. 저는 스스로를 밀리터리 덕후라고 부를 만큼 어릴 때부터 군사 장비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랍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제 DNA 안에 들어있어서 타고나는 거죠. 제가 처음 전차를 보고 흥분했던 건 아마 6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전차 박물관에 데려가셨던 날이었죠. 거대한 강철 괴물이 눈앞에 서 있는 걸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난 어른이 되면 이걸 조종해야겠다 라는 생각만이 가득했답니다. 그 이후로는 밀리터리 장비에 대한 열정이 식을 날이 없었어요. 집에는 언제나 전투기와 전차 모형이 넘쳐났고 학교에서는 항상 전쟁사나 전투 전략 책을 끼고 다니며 마치 나라에서 숨겨둔 정예 병사 마냥 행동하고 다니곤 했죠. 제 친구들이 축구선수 포스터를 벽에 붙일 때 저는 아브람스 전차와 타이푼 전투기 사진을 벽에 걸어놨던 이상한 아이였을 정도니까요. 부모님이 한숨을 쉬며 이건 좀 이상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기도 했지만 저는 아무렴 다 상관없었답니다. 그랬던 제가 결국 무기 감별사가 되었으니 아마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맡고 있는 무기 조달과 평가 업무는 제게 딱 맞는 자리인 거죠. 새로운 무기를 보고 만지고 시험해 볼 수 있으니까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얼마 전 나토 훈련에서 제가 상상도 못했던 무기를 직접 경험한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였어요. 지금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지만 솔직히 처음엔 저도 웃고 말았습니다. 아니,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니요? 저에게 한국은 뛰어난 기술과 전자제품으로 유명한 나라일 뿐이었거든요. 삼성 잘 알죠? 스마트폰과 TV, 그리고 자동차는 세계 최고라는 걸 안다고요. 하지만 전차와 자주포? 그것도 유럽 무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토 훈련에서 폴란드군이 기껏 새로 도입한 게 겨우 한국산 무기라니요? 듣기만 해도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스마트폰처럼 조그만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근데 연합훈련 상황이 되자 그때 가서 웃는 사람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답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장교들은 모두 입을 떡 벌리고 있었고 폴란드군만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지요. 저는 폴란드군이 으스대네 만회하는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훈련 중에 이 전차들이 보여준 성능을 보고 완전히 말문이 막히고 말았거든요. 제 직업이 무기 감별사라고 했죠? 저는 전차의 기동성과 사격 성능, 자주포의 정확도 같은 걸 보는 데는 전문가 수준으로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날 K2와 K9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제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건 뭐지? 도대체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무기를 만들었지?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어릴 적 나는 커서 이런 전차를 몰고 다녀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때처럼 말이에요. 제가 그 무기를 처음으로 보게 된 건 연합훈련에서였어요. 훈련은 늘 그렇듯 치열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저는 이탈리아 기갑대대의 평가 책임자로 훈련에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폴란드군이 새로운 전차와 자주포를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가 도는 거예요. 새로운 전차라니 벌써 가슴이 뛰었죠. 그래서 도대체 어디 거냐고 물어봤어요. 아마도 독일이나 프랑스 아니면 새로운 미국 무기는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게 한국산이라는 거예요. 저는 순간 말을 잘못 들은 줄 알고 한국이라고 하고 되물었어요. 전차가 아니라 혹시 뭐 다른 무기인데 전차라고 잘못 소문이 났나 싶기도 했죠. 근데 확실히 전차라는 겁니다. 도대체 뭔 소리야 싶은 마음으로 이윽고 훈련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디어 처음으로 폴란드 부대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끌고 등장했지요. 오, 정말로 새 무기구나? 하고 놀란 저는 재빨리 그 전차를 눈으로 스캔해 보았습니다. 크고 위풍당당한 모습이긴 했지만 저는 속으로 이게 유럽까지 와서 제대로 작동이나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각 부대는 시뮬레이션된 적군 진지를 점령하기 위해 다양한 지형을 통과하는 구간에 돌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속한 이탈리아 부대는 독일제 전차를 이용했는데
그날의 가장 큰 장애물은 깊게 패인 진흙 구간이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차들은 이 진흙 구간에서 애를 먹기 시작했어요. 사실 당연한 일이긴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다 그랬거든요. 무거운 차체가 진흙에 빠지면서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몇 대는 아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엔진 출력은 충분했지만 차량 무게와 지형 조건이 그만큼 까다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폴란드의 K2 전차가 진흙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폴란드군이 진입을 한지도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2 전차는 마치 진흙 위를 잇기라도 하는 것처럼 경사와 압력을 조정하며 거침없이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전차들이 바퀴를 헛돌리며 고전하는 동안 K2 전차가 무슨 뱀마냥 차체를 기울이고 지형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이며 아주 수월하게 진흙밭을 통과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스러운 모습에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비밀이 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황을 다 파악하기도 전에 전차는 진흙 구간을 빠르게 돌파한 뒤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K9 자주포도 정밀하게 사격 목표를 설정하더니 단 몇 발로 가상의 적 진지를 무너뜨리더라고요.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그날 훈련이 끝난 뒤 저는 온통 그 전차의 움직임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저는 이때의 장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차가 지형을 읽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라고 표현했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 장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엔진 출력이나 튼튼한 차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거든요. 이윽고 수소문한 끝에 그 비밀이 바로 수동 현가 장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국의 K2 전차는 설계 단계부터 지형 적응력과 기동성을 염두에 둔 굉장히 치밀한 철학이 깃들어 있는 작품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대략적인 원리를 알게 되자 이번엔 이 모든 것을 만든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대체 언제부터 이런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스마트폰처럼 단순한 기술력만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의 효율성을 고민한 흔적이 분명한데 말입니다. 그날 저는 나토 훈련에서 처음으로 한국산 무기를 본 사람으로서 충격과 감탄을 동시에 받았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유럽 중심의 방산 시장이 이제는 아시아의 한 국가에 의해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으니까요. 이후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전차와 자주포가 왜,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끝난 뒤 저는 한국산 무기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장비 성능만 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방산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더라고요. 당연히 눈이 돌아갔죠. 그 중에서도 제일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유튜브의 한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은 2024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었어요. 국군의 날이라 그런 것도 있구나 싶어서 흥미를 느낀 저는 얼른 클릭해서 영상을 재생해보았죠. 영상은 웅장한 기념식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공군 전투기들이 창공을 가르고 거대한 전차들이 도열한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더군요. 물론 그 모습도 정말 멋지긴 했지만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그 다음에 이어진 장면이었습니다.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이어진 시가행진에서 한국이 보유한 최신 무기들이 공개된 거예요. 눈이 돌아가는 행진이 이어지던 중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무기를 보게 되었어요. 바로 현무포 탄도미사일이었죠. 아, 맞다. 이게 있었지. 저도 알고 있던 무기였는데 그게 한국 거였다니 아차 싶더라고요. 현무포는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장비였어요. 단순히 크기에서 오는 위압감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진 능력이 정말 쉽게 넘볼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800km를 넘는 데다가 고강도 파괴력을 자랑한다고 알려져 있는 무기였어요. 심지어 동영상 속 설명에는 현무포가 단 한 발로 도시 하나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이런 말은 보통 그냥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은 현무2와 현무3 같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성능도 설명하고 있었어요. 순항미사일은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정밀도를 자랑했죠. 창문을 겨냥해도 명중할 수 있다고 하니 그 정확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단순히 방어를 위한 무기가 아니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넘어 글로벌 방산 리더로 자리 잡고 있구나 라는 생각 말이죠. 비단 미사일뿐만이 아니에요.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다연장 로켓 같은 무기들이 차례로 화면에 등장하며 각 장비의 특성과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천무다연장 로켓은 무려 80km 떨어진 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 있고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7개국 이상이 도입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영상 속 한국의 군사 장비는 단순히 크고 강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정밀도 그리고 실전에서의 유연성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각국의 방산 담당자들이 앞다투어 수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영상을 보고 나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해 무지했는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밀리터리 덕후라는 놈이 말이죠.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서 생존하고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한국이 언제 이렇게 강력한 군사 강국이 된 건지, 왜 우리 이탈리아는 이렇게 강력한 파트너를 몰랐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무기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이탈리아가 한국과 협력한다면 우리의 방위 전략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방산업체가 나토 회원국 군 관계자들을 초청해 기술 세미나를 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와, 한국이 진짜 시장을 잘 읽는구나 감탄하며 저는 곧바로 그 세미나에 참석하겠다고 신청했죠. 한국이 만든 무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한국 기술진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니 이런 건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마치 어릴 적 꿈꾸던 군사 장비 박람회에 가는 듯한 마음으로 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세미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설계 철학과 성능을 설명하는 세션으로 시작되었어요. 기술진의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전장에서 승리하려면 강력한 무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용하기 쉽고 현장에 적합한 무기가 필요하죠. 당연하지만 모든 장비의 근본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기술진은 K2 전차의 내부 설계를 보여주며 이 전차는 직관적인 설계와 자동화된 제어 시스템으로 조종사의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말했어요.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말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어서 그러는 겁니다. 조종사가 아니더라도 30분만 배우면 기본적인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실제로 조작 패널을 시연하며 버튼 몇 개로 차체를 기울이고 기동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그들은 이 전차는 단순히 움직이는 강철 덩어리가 아니고 상황을 읽고 대응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속으로 감탄했죠. 이 정도로 사용자 친화적이라니 정말 독특하다고 말이에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K9 자주포의 시연이 이어졌어요.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과 재장전 메커니즘이 소개되었고 기술진은 한 번의 버튼 클릭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격 준비를 완료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사격 준비에 걸리는 시간은 단 몇 초였죠. 심지어 사격 후에는 자동으로 다음 목표를 계산해 재장전까지 완료된다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는 소름이 끼치는 걸 느꼈어요. 현장에서 이 시연을 지켜본 저는 자주포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어서 기술진은 한국 장비들이 겪은 혹독한 테스트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혹한, 사막, 진흙, 눈 등 극한의 환경에서 전차와 자주포가 어떻게 성능을 유지하는지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한 장면이 영상으로 소개되었죠. 이 모든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은 대단한 미션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저 한국 방산의 기준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장비의 특수한 냉각 시스템과 히팅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혹한에서는 엔진이 얼지 않도록 자체 히팅 시스템이 작동하고 사막의 뜨거운 환경에서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하더군요. 전장에서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둔 이 설계 철학이 저를 다시금 놀라게 하더라고요. 세미나의 하이라이트는 현무 시리즈 미사일과 천무다연장 로켓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무기들이 단순히 강력한 화력을 갖춘 것을 넘어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죠. 한국의 대표적인 탄도미사일인 현무포는 단 한 발로도 도시 하나를 초토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고 천무다연장 로켓은 80km 이상 떨어진 목표를 다수의 로켓으로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연속 발사 시연이 이루어질 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나토 관계자들도 변신 로봇을 본 어린아이들 마냥 감탄을 멈추지 못하며 박수를 치고 있었죠. 한국 기술진들은 천무다연장 로켓을 두고 움직이는 화력 기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 번의 발사로 수십 개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으니 그 파괴력과 정밀도는 현재 유럽에서도 대체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이건 근데 그냥 으스대는 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있으니까 하는 말 같았어요. 꽤나 멋지더군요. 세미나의 마지막으로 기술진은 K2 전차의 실전 정비 데모를 시연했습니다.
전차가 가상으로 고장이 난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들은 모듈화된 부품 교체 시스템을 통해 몇 분 만에 수리를 완료했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그들의 목표는 전장에서 장비가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장이 날 수는 있지만 멈출 수는 없다는 거죠. 정비 과정이 몇 분 만에 끝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장비의 효율성과 실용성에 깊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한 한국 기술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수출합니다. 저는 이 말에 감동을 받아 박수를 치고 말았어요. 한국 방산 기업이 수출하는 무기 배송이 총알처럼 빠르다는 건 이미 다 잘 알려진 사실이죠. 사실 그건 단순히 한국이 빠르다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파트너와의 신뢰와 지속 가능한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날 저는 한국 방산 산업이 단순한 무기 제조를 넘어 글로벌 방산 파트너십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산 장비는 제게 그저 새로운 무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군사 협력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강력한 장비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할 수 있는 신뢰받는 파트너라는 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주최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생각에 온통 지배당하고 말았어요. 한국산 장비가 유럽 장비보다 낫겠어? 이런 생각을 넘어서서 이제는 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한국산 장비를 써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득 찼던 거죠. 그렇게 유연하게 움직이면서도 정확성도 높고 파괴력도 높은 장비라니 이것만 있으면 왠지 미국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무기들이 보여준 성능과 기술, 그리고 철학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던 거죠. 저는 결국 윗선에 한국산 장비 수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빠르게 자료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바로 한국산 장비와 기존 유럽 장비를 비교하는 테스트였어요. 성능 검증을 넘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거라는 점에서 제게도 큰 의미가 있기도 했지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우선적으로 K2 전차와 K9 자주포 외에도 한국이 개발한 다양한 무기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K2와 K9은 이미 폴란드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탈리아군의 전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다른 장비를 구비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FA-50 경공격기, 청웅2 지대공 미사일, K808 차륜형 장갑차,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수리온 헬리콥터까지 5가지의 무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 모두 멋진 무기들이었어요. 뭐가 저희에게 걸맞을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봐 주실래요? 먼저 FA-50 경공격기부터 설명드리자면 이 무기는 다목적 경공격기 및 고등 훈련기로 빠른 대응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성비가 좋죠. 이거 하나로 다목적, 즉 여러 가지 경공격을 이뤄낼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탈리아 공군의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 대안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청궁2 지대공 미사일이었어요. 중거리 방공 체계로 항공기와 탄도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죠. 최신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서 방어력이 좋아요. 이탈리아군의 방공망 강화를 위한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다음은 K808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바퀴가 16개나 달려 있어서 기동성과 방호력이 좋아요. 도심과 험지 모두에서 효율적으로 운용 가능하고요. 주로 낡은 장비들을 많이 쓰는 기동성 중시 부대의 현대화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있죠. 다양한 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으로 대규모 화력 지원과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무기예요. 포병들이 쓰기 좋겠죠? 마지막으로는 수리온 헬리콥터가 있었습니다. 다목적 중형 헬리콥터라서 수송, 구조, 해상 작전에 모두 활용이 가능해요.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쓰기 좋고 공군과 해군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무기가 더 있었고 여러 무기를 먼저 테스트 대상으로 삼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탈리아가 뭘 사용하기로 했는지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그중 기억에 남았던 비교 시험 2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2가지는 바로 청궁2 지대공 미사일과 K808 차륜형 장갑차였어요. 청궁2는 이탈리아군의 방공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K808은 이탈리아의 오래된 기갑 부대들에게 기동성과 뛰어난 적응성을 주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시뮬레이션 대상 중 일부로 선정이 되었죠.
테스트는 이탈리아 북부의 한 훈련장에서 진행되었어요. 천궁2는 중거리 방공 미사일로 이동선과 목표를 맞추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K808 장갑차는 기동성과 방호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험지, 도심 환경, 그리고 장애물 구간을 통과하도록 설정되었죠. 비교를 위해 선정한 다른 장비로는 이탈리아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기존 방공 미사일과 차륜형 장갑차가 있었습니다. 먼저 장갑차 테스트가 이루어졌어요. K808 장갑차는 역시 기대했던 대로 무난하게 험지를 통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장갑차도 힘겨워 보였지만 그래도 무사하게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흙 구간이었습니다. 테스트인 만큼 저희가 선정한 진흙 구간은 아주 지독하게 어렵게 만들어진 구간이었는데요. 이탈리아의 기존 장갑차는 역시나 그 진흙에 빠져 작동을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고 자연스럽게 구출 작업이 이루어졌죠. 저는 여유롭게 K808 장갑차를 투입시켰습니다. 당연히 그냥 지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당황스럽게도 K808 장갑차의 차량 앞부분이 깊게 패인 구덩이에 빠지면서 한쪽 바퀴가 들린 상태로 멈춰버린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한 저는 일단 시뮬레이션을 멈추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보던 다른 평가자들도 당황한 듯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K808이 독립적인 현가 장치를 이용해 각 바퀴의 높이를 조정하며 안정성을 유지했던 거예요. 차체가 순간적으로 기울어졌지만 자동 균형 시스템이 즉각 작동해 차량의 무게 중심을 재조정하더라고요. 이를 확인한 조종사가 차체를 기울이며 구덩이를 벗어나도록 지시하자 K808은 몇 초 만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빠져나왔습니다. 애써 놀라지 않은 척, 알고 있었던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 역시도 놀라긴 매한가지였죠. 이 장면을 지켜본 참관인 중 한 명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장갑차였다면 벌써 구조 장비를 불러야 했을 건데 정말 독특한 설계 구조라 가능한 일이라고 말이죠. 저는 속으로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천궁2 테스트였어요. 목표물 탐지와 요격은 기본이고 이번엔 가상의 적 항공기가 높은 속도로 접근하는 시뮬레이션을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예상 소요 시간과 효과를 계산해둔 상태였어요. 기존 방공 미사일 체계의 결과는 목표물을 탐지하고 요격 준비를 마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바람에 아슬아슬하게 예상 시간을 맞춘 정도였죠. 그래도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단 괜찮네 라는 호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 다음 천궁2의 시운전이 그 호응을 무색하게 만들었죠. 최신 레이더와 통합 시스템을 통해 적의 위치를 더 빠르게 탐지하고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가상의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추가 시뮬레이션에서도 천궁2는 높은 정확도로 목표물을 명중시켰죠. 이 장애 코스를 만든 저희가 민망해질 정도로 순식간에 말이죠. 심지어는 테스트 중 한순간 적의 항공기가 방향을 바꾸며 요격이 어려운 상황을 연출했지만 천궁2는 즉각적으로 새로운 경로를 계산해 요격을 성공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던 기술진들은 이건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 하나의 방공 시스템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평가자들은 절 보며 한국 무기를 왜 테스트하자고 했는지 알 것 같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더군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우리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결론으로 적어 넣었어요. K808 장갑차는 기존 이탈리아 장갑차에 비해 기동성과 안정성이 뛰어났으며 독립 현가 장치를 통한 장애물 극복 능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천궁2 미사일은 탐지 속도, 요격 정확성, 이동성과 배치 속도에서 이탈리아의 기존 방공 미사일을 크게 능가한다 라고 말이죠. 한국은 우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각주를 추가해서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무기를 들이자고 보고서에 올렸는지 또 어떤 무기를 언제 들여올 것인지는 밝힐 수 없지만 천궁2와 K808이 각각 이탈리아군의 방공 능력과 기동 전력을 혁신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사실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방산 장비는 단순히 강력한 성능을 넘어 전장에서 생존하고 적응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K808이 보여준 적응력, 천궁2의 놀라운 요격 능력은 이탈리아군이 새로운 방위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영감을 주었거든요. 제게도 꽤나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한국산 장비와 함께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다 보니 너무 들떠 한참을 이야기를 쓴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방산 장비는 기술력이나 성능이 뛰어나다는 걸 떠나서 이젠 진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생존성과 적응력을 중심으로 설계된 수준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히 장비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여러분, 한국은 지금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이토록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밀리터리 덕후 중령 알레산드로 리치가 보내드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이 앞으로 더 많은 나라와 함께하며 전 세계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중국의 J-35에 비하면 한국의 KF-21은 장난감 수준 정도 아니냐며 큰소리치던 중국 항공청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세계 각국의 항공청 직원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한국 항공청의 직원이 등장했고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항공산업청에서 일하고 있는 아유 샨티라라고 합니다. 제가 소속된 항공산업청에서는 항공기술개발, 국제협력, 항공기 인증 및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항공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발표한 뒤로 저희 항공산업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덕에 제 어깨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았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자신만만하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게 해준 게 바로 한국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과 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KF-21 전투기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했습니다. 무려 1조 6천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과 손을 잡았다고 했을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기로 유명한 나라는 여럿 있잖아요. 스위스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인도네시아가 큰맘 먹은 김에 이런 항공대국과 손을 잡으면 좋았을 텐데 고작 한국이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한국과의 KF-21 공동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왜 내기로 한 개발 비용 1조 6천억을 내지 않냐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를 다 내지 않았을 뿐 4천억이라는 큰 돈을 내기도 했잖아요. 오히려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너무 쪼아댄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여유가 없나 보네. 돈 내놓으라고 독촉하는 걸 보면 말이야.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4천억만 내고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린 것도 모자라 인도네시아가 남은 1조 2천억 원 중 6천억 원만 내겠다고 한 것도 받아주었습니다. 이때는 완전히 확신했죠. 한국은 지금 한 푼이 아까운 상황인 거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유 부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시제기만 받으면 되니까요. 아쉬운 건 한국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저희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1조나 지원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시제기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더욱 분노했어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스위스, 프랑스랑 거래했지. 돈은 돈대로 쓰고 시제기도 못 받고 이게 뭐야? 처음에는 저와 같은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항공산업청 안에서 다른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제대로 지불한 것도 아닌데 시제기를 받으려고 하는 건 욕심이라는 거였죠.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도네시아는 4천억 원을 이미 지불했고 6천억 원도 지불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려 1조 원이라는 큰 돈인데 이 돈을 꿀꺽해 놓고 시제기도 안 내놓는다는 건 한국이 양아치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말에 한 직원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KF-21 개발 비용이 8조 1천억입니다. 우리는 기존에 감당하기로 했던 20%도 제대로 내지 못했고요. 약속한 걸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원하는 걸 다 받으려고 하는 게 더 양아치죠. 솔직히 이 대목에서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전투기 하나를 생산하는데 8조 1천억이나 들 줄은 몰랐거든요. 인도네시아가 제대로 된 전투기를 생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고 제 업무가 정확히 이쪽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제기를 안 준다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시제기는 얼만데요? 그거 그냥 돈 좀 더 주고 사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되돌아온 답변도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6,209억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원래 내기로 한 돈과 비등비등한 금액인 거잖아요. 저는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홀라당 벗겨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씩씩거리고 있는데 저와 한 사무실에 있는 동료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시제기를 들여오지는 못해도 같이 기술 개발을 했던 엔지니어들이 있지 않나? 그 사람들이 연구할 때 익힌 기술을 가지고 인도네시아로 돌아오면 그걸로 우리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잖아. 남의 나라 무기를 들여오는 것만 하면 뭐해? 스스로 무기를 만들 줄 알아야지 이번 일은 인도네시아 항공사업 부흥의 첫 단추가 되어줄 거야.
저를 비롯한 많은 동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원래 주기로 한 돈을 다 안 주고도 좋은 것을 얻어냈으니 가성비 넘치는 거래였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얼마 뒤 한국과의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들 눈이 반짝반짝해서는 그에게서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연구원의 말은 썩 희망적이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들 만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동요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웃으면서 연구원을 대했죠. 하하, 가가씨가 부담이 크신가 보네요. 지금 당장 전투기를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알아온 기술을 바탕으로 조금씩 발전해보자는 거였죠. 저는 풀이 죽어있는 연구원을 안쓰럽게 바라보면서 에구,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뒤이은 연구원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뭐가 있어야지 기술을 발전시키든가 말든가 하는데 저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무려 1조라고요, 1조. 1조를 들여서 한국까지 보내놨는데 배워온 게 없다? 이게 말이 되나요? 모두가 싸늘하게 연구원을 바라보자 그는 말을 더듬으면서 자신이 한국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기술을 안 알려주는데 어떡합니까? 설명도 제대로 안 해준다고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연구원 탓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모든 원흉은 1조 원이나 받아가 놓고 제대로 된 기술 하나 알려주지 않은 한국이잖아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호감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한국의 전투기 제작 기술은 믿지 못했지만 한국 문화는 좋아하거든요. 인도네시아에는 한식집도 많고 한국 드라마도 유행이라서 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특히 김치 두루치기는 일주일에 3번은 먹을 정도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됐죠. 그런데 한국이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을 홀대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한식의 한자도 보기가 싫었고 집에 있는 김치도 당장 가져다 버렸습니다. 제 돈은 아니지만 1조라는 돈에는 제가 낸 세금도 있는 건데 그 돈을 꿀꺽해버린 한국에게 받은 배신감이 상당했으니까요. 인도네시아 항공산업청은 새로운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중국의 전투기였습니다. 원래는 중국 전투기를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비싸더라도 스위스나 프랑스와 거래를 해야 하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항공산업청으로 중국 항공청 직원이 방문을 한 뒤 모두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중국 직원은 이번에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J-35라는 전투기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한국의 KF-21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좋은 성능의 전투기였습니다. 한국이랑 비교할 것도 아니죠. 미국의 F-35보다도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J-35의 속도는 마하 2.2인 반면 미국의 F-35의 속도는 마하 1.5였습니다. 게다가 속도가 빠르려면 기체가 가벼워야 하는데 J-35는 F-35보다 무거우면서 빨랐고요. 당연히 무기 적재량도 높았죠. 무엇보다 스텔스 기능이 월등하다는 점에서 J-35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J-35만 있다면 KF-21 정도는 장난감 비행기 수준이겠더라고요. 군사 강국인 중국이 이런 놀라운 성과와 기능을 보장한다는데 뭘 더 고민하겠어요. 마침 중국에서 주하이 에어쇼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에 중국의 야심작인 J-35를 직접 보고 어디와 손을 잡을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하이 에어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한 날, 첫날은 괜찮았어요. 중국으로 들어갈 때 입국 심사와 짐 검사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쉽게 입국 심사가 됐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중국인 관계자 덕분이었습니다. 저를 VIP라고 하면서 대우해 주는데 이런 대우 때문이라도 중국의 J-35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저는 중국 관계자 왕위 씨와 식사를 했는데 그에게 한국과 있었던 일을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을 상대로 텃세를 부린 거네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중국인들은 텃세 같은 건 부리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중국인들은 드세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겪어보면 아실 거예요. 왕희 씨의 말은 진짜였습니다. 말투가 좀 세서 그렇지 식당 직원들에게도 매우 젠틀하게 굴었고 친절했거든요. 그리고 왕희 씨 덕분에 한국이 어떤 곳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대대로 허세가 좀 있는 편이죠. 자기들이 언제부터 무기를 만들었다고 기술이 좀 생기니까 자기들이 엄청난 기술 강국이냥 행동하는데 실제로 껍질을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가 한국이에요.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에게 아무것도 안 알려준 게 아니라 자기들도 아는 게 별로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당시에 저는 왕위 씨의 말이 충분히 납득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35라는 세계 최고 성능의 전투기를 만들고 그것을 곧 공개할 중국이 이런 말을 하는데 믿지 않을 수 있나요? 게다가 왕위 씨는 공부도 많이 하고 엘리트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모두가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길에 있는 아이에게 사탕을 사주기도 하고 여러모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고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가 제35라면 신뢰하기 충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생각은 처참히 부서졌어요. 식사 후 왕위 씨와 함께 주차장까지 걸어가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쾅쾅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부서지는 듯한 진동소리도 전해졌습니다. 순간 전쟁이라도 난 건가? 설마 이번에 공개할 무기에 문제가 생긴 건가? 라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고 몸을 돌려 뒤를 돌아보자 제 눈에 보인 건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웬 차량이 벽에 차체를 받은 채 서 있었고 그 차가 부딪힌 것으로 추정되는 곳들은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었으며 부서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차만 부서진 거면 다행인데 그 뒤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놀라서 넘어진 거 말고요. 차에 치여서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어요. 사람들을 친 차에는 여전히 시동이 걸려 있었고 저 차가 또 움직일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제가 보고 있던 그 장면은 미사일 폭격을 당하면 이런 모습이구나 싶을 정도로 처참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주변에 어린아이 한 명이 쓰러진 게 보였습니다. 제가 겁쟁이라 차에 가까이는 못 가도 어린아이 한 명은 도와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왕희 씨가 제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당장 자리를 피해야죠. 저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어린아이들을 예뻐하던 왕희 씨였기에 다친 아이를 못 본 줄 알았습니다. 저기 보세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얼른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지금 애가 쓰러진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게 이 시간에 애가 밖에 왜 나돌아다녀? 당신은 인도네시아 대표로 온 거 아닙니까? 괜히 사고 나면 나만 곤란해지니까 빨리 따라오라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끌고 가는데 방금 전까지 저와 함께 식사를 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말투와 표정이었죠. 제가 왕희 씨와 아이를 번갈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한 무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이를 안아서 먼 곳으로 옮겼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중 움직일 수 있는 이들을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사람들을 옮겼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아마 구급차와 대화 중인 것 같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서둘러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영어로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왕희 씨도 크게 화를 내면서 저와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봐, 저 사람들을 돕고 싶으면 당신들이나 도와. 괜히 끼어들었다가 덤터기 쓰고 싶지 않다고. 그러자 그 사람은 구급차가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같은 중국인끼리 도와줘야죠.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실 건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왕희 씨의 태도는 강경했어요. 절대 돕지 않겠다는 거였죠. 왕희 씨의 태도에 그 사람은 한숨을 쉬더니 몸을 돌려 수십 명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옆으로 메고 있던 가방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주워서 봤더니 코리아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맞아요. 중국 땅에서 중국인으로 인해 중국인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 그들을 돕는 사람은 정작 한국인이었던 거죠. 그 순간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인의 이미지는 치사하고 오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사람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왕희 씨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말이죠. 왕희 씨는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한국인들을 칭찬하기는커녕 멍청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러다가 피해받으면 어떡하려고 나서 하여간 한국인들 오지랖은 알아줘야 돼. 얼른 가시죠. 저런 데 있어봤자 민폐만 끼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는데 아까 나와 대화했던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은 어디 갔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왕희 씨는 중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돕기는 무슨, 다른 중국인들도 왕희 씨와 마찬가지로 멀찍이 서서 사고 현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린 한국인의 신분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코리아라고 적혀 있는데 그건 주하이 에어쇼에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이었어요. 기자이거나 못해도 이 분야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죠. 저는 자꾸만 저를 잡아당기는 왕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갈 거면 왕희 씨만 가세요. 저는 이걸 전달해주고 갈게요. 왕희 씨는 아무리 말려도 제가 말을 듣지 않자 무슨 일 있으면 제 탓 아닙니다. 여기서는 남 함부로 돕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기가 차더라고요. 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다른 사람을 돕는 걸 위험하다고 하는 건지. 물론 제가 사는 인도네시아도 치안이나 시민의식이 좋다고는 말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뭐가 옳고 그른지 정도는 알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이지 겁쟁이 그 자체였어요. 저는 한국인들처럼 용감하게 용기를 내고 싶었고 그 신분증을 전달하기 위해 한국인들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군요. 사고가 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도착한 앰뷸런스와 경찰차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곧장 사고 난 사람들에게 가서 사고를 수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거칠게 몰아내더라고요. 마치 이 장면을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저도 이런 대형 행사를 해본 적 있는 사람으로서 중국 공안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괜한 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35명입니다. 43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뒤엉켜 있는데 그건 뒤로 하고 사람들을 내쫓다니. 심지어 두 팔 걷고 땀을 흘리며 부상자들을 돌보던 한국인들에게 큰 소리를 내며 몸을 밀치기까지 했어요. 중국어를 알지 못해서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자기 나라 사람을 도와준 사람에게 할 행동은 아니었죠. 저는 공안에게 쫓겨나느라 주었던 출입증도 건네주지 못하고 호텔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당연히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룰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35명이 죽은 사건인데 덮고 지나갈 수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이지 소름 돋게도 이 사건을 다루는 언론 매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단 하나도요.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나오지 않는데 이 에어쇼를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대목이었죠. 며칠이 지나 주하이 에어쇼의 아침이 밝았고 저는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인에게 실망한 건 실망한 거고 제235의 실물을 볼 수 있다는 건 기대됐어요. 그렇게 에어쇼가 시작됐고 중국의 모든 기술이 들어갔다는 제235가 활주로를 가로질렀습니다. 제235가 이륙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죠. 그런데 잠시 후 제235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게 연기가 나오는데 순간 제235가 추락이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다행히 추락은 면했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235는 수준 높은 비행을 선보였지만 까만 연기는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지 오래였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준 높은 비행이라고는 하나 미국의 F-35와 견줄 수는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에어쇼는 다소 황급히 마무리되었어요. 중국 측도 당황했겠죠. 저렇게 새카만 연기가 나왔으니 에어쇼가 끝난 뒤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어제 주었던 출입증의 주인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로 가서 출입증을 건넸습니다. 이거 어제 주었는데 전해드리지 못했네요. 어제 보여주신 용기는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왠지 사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에게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한국인을 비롯해 한국 문화까지 미워했으니까요. 저 초면에 이런 말 하는 게 이상하다고 들릴 수 있지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는데 한국이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비용으로 낸 돈을 꿀꺽하고 모르는 척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한국인들이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제 보여준 한국 분들의 행동은 정말이지 존경스러웠습니다. 제 섣부른 판단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자 한국 관계자는 아무렇지 않게 제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KF-21에 관한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개발 비용을 다 내지 않으면 기술 이전에 한계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건 이미 정해진 사실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인도네시아고요. 또 한국 엔지니어들이 기술을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공유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의 실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아요. 저희는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의 항공산업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나라를 대표해서 한국에 간 사람들의 수준이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는 정도라니 인도네시아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우리 한국 엔지니어들이 불명예스러운 오해를 받는 게 마음에 걸려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엔지니어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엔지니어에 관해 했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인도네시아가 약속된 금액을 다 지불하지 않기로 한 이상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하지만 아유 씨의 잘못은 아니니 너무 죄 지은 사람처럼 잊지는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사려 깊을 수가. 한국에서 온 박성민이라는 사람에게 깊이 감동한 순간 어제 비겁하게 도망친 왕희 씨가 나타났습니다. 아유 씨, 여기서 뭐 하십니까? 오호라, 한국 엔지니어시네요?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협력 관계였다는 것을 알고 경계하는 말투였죠. 그는 박성민 씨에게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걸었어요. 오늘 에어쇼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한국은 이 정도 수준의 전투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KF-21이죠? 인도네시아랑 공동 개발을 했던 게 인도네시아가 개발해서 발을 뺀 이유는 아시죠? 훨씬 성능이 좋은 J-35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자 박성민 씨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J-35가 그렇게 자랑하던 기술력을 문제없이 보여줬다면 모르겠지만 오늘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이었습니다. 검은 연기라니. 뭐요? 검은 연기가 뭐가 잘못됐다고 이러는 겁니까? 지금 다들 검은 연기에 현혹돼서 J-35의 진면목을 모르나 본데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걸로 발목을 잡는 건 질투 때문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요? 왕희 씨의 말이 끝나자 옆에서 푹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찰을 보니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검은 연기가 날 수 있죠. 그런데 J-35의 검은 연기는 누가 봐도 엔진의 결함이었습니다. 그 정도라면 스텔스 기능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겠죠. 제 뒤편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어요. 검은 연기로 스텔스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 아냐? 연기가 많이 나서 기체가 아예 안 보이는 수준이던데 사람들의 반응이 무척 날카롭더라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말을 하지는 않는데 알고 보니 중국이 프랑스, 스위스 등 전투기 분야에서 이름 좀 날린다는 나라의 전투기를 평가절하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J-35를 추켜 세우기 위해서요.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걸 건드렸으니 고운 말 들을 기대는 버려야겠죠. 프랑스 전문가는 전문 지식으로 왕희 씨를 저격했습니다. 이전 전투기보다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제대로 작동되는 걸 가져왔어야죠. 몸집만 크게 키운다고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왕희 씨는 여전히 똥꼬집을 부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꼬투리를 잡는군요. 왜요? 중국 첨단 항공 기술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발전하니까 무섭습니까? 군사력 격차가 확대되니까 두려운 거죠? 프랑스 전문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변에서도 킥킥거리는 소리가 났죠. 오늘 보여준 비행이 성공적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죠. 인정 좀 하세요. J-35의 엔진이 형편없다는 걸 400시간 비행한 뒤에 오버홀을 해야 하고 최대 수명 1000시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왕희 씨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만 있으면 아시아를 호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프랑스 전문가는 갑자기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당신 전문가 맞아?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의 퀄리티는 중국이 한국을 못 따라갑니다. 한국의 KF-21의 엔진은 4000시간 사용 가능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려 4배라고요. 사천 에어쇼에 방문했을 때 KF-21의 비행을 보고 충격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라면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J-35가 고난도 비행이라고 했던 거 KF-21은 아주 손쉽게 합니다. 안정성, 기동성 모두 수준이 다르다고요. 저는 프랑스인이지만 한국에게 배울 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발 자만하지 좀 마세요. 검은 연기 얘기를 하는 게 질투심 때문이라니 나 원참 어이가 없어서. 왕희 씨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중국어로 욕짓거리를 내뱉더니 도망치듯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세계 각국의 전문가, 관계자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허세를 부리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혀를 끌끌 찼고요. 한국인 박성민 씨는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해명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인정하는 기술 수준이라니 등골이 오싹했어요. 인도네시아가 어떤 기회를 놓친 건지 조금씩 현실감이 들었거든요. J-35는 이번 에어쇼로 전 세계로부터 망신을 당했고 F-35의 발끝에도 못 따라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중국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고 자신하며 다녔는데 그것마저도 허풍인 게 드러났죠.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프랑스는 최근 훈련 중에 전투기 2대가 부딪혀서 실종, 사망했고 중국은 볼 것도 없는 나라였고 스위스는 부품 수급이 부족해서 다른 나라에 납품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눈을 돌렸는데 인도네시아가 빠진 자리를 필리핀이 노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신뢰를 저버린 인도네시아를 한국이 받아줄 리 없죠.
저는 외국 언론들이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찾아보았습니다. 처참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공동 개발에 들어가는 금액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술 이전에 한계가 생겼고 조종사 훈련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종전에 계획했던 항공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심각한 조종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전투기를 인도받는다 하더라도 유지보수에 필요한 엔지니어들조차 전무한 상태이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만약 한국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다면 조종사 부족 문제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굴러들어온 복을 뻥 차버린 건지 너무 후회되고 바보 같은 결정에 화가 났어요. 다른 나라에서 전투기를 들여온다고 해도 제대로 쓸 줄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한국 엔지니어들은 신속 정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고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정해진 납기일을 지키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문장이 모든 기사에 있었거든요. 한국이 전 세계 군수업계를 서서히 장악해 나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도 후회가 몰려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과 다시 손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것 같아요. 저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힘들겠죠. 인도네시아의 항공산업이 이래서 발전이 없다는 생각에 착잡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한국 분들에게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저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온다면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부디 그때가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기 미국의 국방부 수많은 장교들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 미군 장교는 10년 넘게 군사 전문가로 일해온 중령을 향해 한국 찬양론자라며 헐뜯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한국의 화력이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토에서 발표되자 모두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51세의 예비역 미 육군 중령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전 서부 텍사스 출신으로 명문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후 10년이 넘도록 펜타곤에서 군사 전력과 무기 체계 전문가로 근무를 했어요. 업무 특성상 공적으로 비춰지는 제 모습은 다소 냉철하고 매우 분석적이지만 사적인 제 모습은 꽤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제가 원하는 분야에서 이미 정상을 찍었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제게 하나의 아픔과 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남들은 한 번도 어렵다는 그 결혼을 저는 무려 3번이나 했고 모두 실패인 이혼으로 끝이 났죠. 3번의 결혼 모두 잘 살아보려 했던 선택이었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 의지와는 다르게 3번의 결혼 생활 모두 예상치 못한 변수는 자꾸만 생겼고 결국 서로의 문제로 이혼을 결정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한쪽의 문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문제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질적인 잘못은 모두 전 아내들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늘 성격 차이라고 말을 했고 뒤에서 사람들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제 3번의 이혼 스토리는 씹기 좋은 안주거리였죠. 사람들은 눈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이 완벽하고 독한 모습인 제가 가족은 제대로 꾸리지 못하니 늘 이런 얘기들이 저를 따라왔어요. 이쯤 되면 마이클한테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한 번도 2번도 아닌 3번이나 이혼을 할 수가 있겠어? 하긴 저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로봇 같은 사람 옆에서 버티며 살 수 있는 여자가 있긴 하겠어? 그러니 여자들이 기겁하고 다들 도망가듯 이혼하는 거겠지? 마이클도 그냥 포기하고 혼자 살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3번이나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건지 이러다 4번째 부인도 생기는 거 아니야? 진짜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야. 다들 제게 이제 그만 포기하고 혼자 살라고 능력도 있는데 왜 그러고 사냐고 했지만 전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실패를 하니 저 역시 이제는 포기하고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죠. 마지막 3번째 이혼 후 저는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전에 2번의 이혼과는 다르게 일상에 바로 복귀하는 것도 힘들었고 뭔지 모를 패배감이 느껴져 자꾸만 쉬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했어요. 그저 따뜻한 가족,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걸 원했던 것 뿐인데 그게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걸까? 정말 사람들 말처럼 내가 문제가 있는 걸까? 그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날 배신하는 것까지 내가 막았어야 했다는 건가? 다들 평범하게 꾸리는 그 가정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걸까?
제가 평소와 달리 표정도 좋지 않으니 동료들은 저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쉬고 싶은 마음과는 다르게 전 제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전 은퇴 후에도 군사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에 제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일에 끌어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 역시 후임들에게 늘 그렇게 강조를 했었고요. 그러던 중 미 국방부의 의뢰로 세계 각국의 화력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군 생활을 하던 중 한국에 파견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접했던 한국 문화가 정말 충격적으로 남아 있었고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번 가고 싶었던 나라였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계 각국을 조사하며 한국의 변화도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내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멍청하게 있을 수는 없지. 프로젝트도 수행해야 하니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보자고. 세계 각국을 비교해야 하는 이 주제 자체도 아주 흥미롭고 상부에서도 기대가 큰 프로젝트이니 잘 해내야지. 늘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제 스스로를 격려하고 다독이면서 그렇게 전 시작을 했어요. 처음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의 화력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화력 시스템은 현대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각각의 군사 교리와 기술적 발전에 따라 차별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었죠. 특히나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포병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대규모 화력 집중을 통한 적 제압을 핵심 교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전에서 정밀 타격 능력을 강조하면서도 구형 시스템을 대량 운용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화력 시스템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정밀 타격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대량 생산을 통한 수적 우위를 확보 중에 있었어요. 다연장 로켓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모듈형 플랫폼 운용 및 신속 배치와 기동성을 고려한 운용 체계를 하고 있었죠. 러시아와 중국은 결국 강력한 화력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운용 방식과 발전 방향의 차이가 뚜렷하게 보였어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니 러시아는 여전히 강력한 포병 화력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중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밀 타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비교 분석하던 중 저는 한국의 K9 자주포 데이터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K9 자주포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155mm 자주포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었고 뛰어난 기동성과 강력한 화력에 더불어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죠. 이 자주포는 현대 포병 전투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K9 스펙에 대해 알아보고 더 놀라웠는데요. 40km 이상 사거리, 54km 사거리뿐 아니라 MRSI 기능이 있어 여러 발을 다른 탄도를 계산해 동시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했죠. 또한 다양한 탄약 사용이 가능했어요. 표준 HE탄, ERFB탄, GPS 유도탄, 신형 고폭탄 등등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목할 부분은 자동화 및 기동성이었어요. 자동 장전 시스템으로 승무원 부담 경감 및 발사 속도를 향상시켰고 고속 기동 가능하여 최대 속도 67km/h 험지 돌파 능력이 우수했죠. C4I 체계 연동으로 K10 탄약 보급차와 함께 운용 시 지속적인 포격이 가능했어요. 스펙조차 탄탄했던 한국의 K9 자주포의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나 좋은 건 인기가 많다고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터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인도에 수출을 하고 있었고 여기서 경쟁에 대한 부분도 주목이 필요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서방제보다 뛰어난 사거리 및 기동성을 갖추고 있고 러시아 ES-35 코알리시아 SV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했죠. 또한 유럽 시장에서 독일 PGH 2000 대비 운용 유지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심지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래 발전 방향에도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K9A1은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과 정밀 타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며 K9A2에 완전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 및 승무원 3명으로 운영 가능한 시스템과 차세대 포탄을 도입하는 것으로 개발 중에 있죠.
끝으로 K9A3는 원격 조종 및 무인화 기술 적용 가능성을 포함시켜 개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가장 기대가 컸던 국가는 한국이었어요. 이미 한국에서 지내본 경험이 있고 그곳에서의 기억이 좋았으니 얼마나 발전했을지 알고 싶기도 했죠. 그러나 K9 자주포 하나의 데이터만을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한국으로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이제 이 업으로 먹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 자신이었죠. 은퇴를 하기 전에 적어도 후임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멋진 기록 하나는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눈치 보느라 아무나 시도하지 못할 냉철한 비교 분석을 전 할 수 있으니 한국으로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한국은 분명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았고 전 그걸 자국과 아주 냉철하게 비교 분석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다녀오겠다고 하니 상부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굳이 한국을 다녀오겠다는 거야, 마이클? 한국을 가서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충분히 조사를 해보고 결정했을 텐데 한국을 간다고 하니 좀 놀라워서 물어보는 거네. 네, 한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모두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의 발전 상태가 기하학적인 건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잖아요. K9 자주포 딱 이거 한 가지의 데이터 분석만 해봐도 그 가치와 스펙이 엄청났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면 분명 저희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게 자국과 비교를 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온다고 해도 전 꼭 해내고 싶네요. 워낙에 꽂히면 해야 하는 스타일이고 고집스러운 걸 알기에 이후에는 크게 별 다른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한국을 집중 조사한다는 것 자체를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앞만 보고 직진했고 제가 원하는 것은 꼭 손에 얻어야 했기에 그렇게 한국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온 한국은 군 생활 중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변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닌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죠. 특히나 서울은 고층 빌딩 숲이 이루고 있는 현대적인 모습이었고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폐허화해서 지금의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한 것이죠. 그때 당시 한국은 극심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었고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고 산업 기반도 무너졌고 자립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회복을 하겠어요? 계속 원조를 받아야 그나마 입에 풀칠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다시 일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인프라도 다 무너졌고 기술력도 없잖아요. 필리핀이나 태국보다도 미래가 어두운 이 상황에 장기적으로 경제 자립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확신할 수 있죠.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했죠. 그러나 한국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보란듯이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내며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한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강의 기적이라 생각하며 감탄을 했어요. 폐허가 된 한국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랬던 곳이 이렇게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건물들이 빽빽하게 서 있다니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해봤고 극복을 해봤기에 더욱 강인한 나라라고밖에 할 수 없지. 난 그래서 한국이 참 좋더라. 한국은 제가 군 생활 중 왔을 때도 정말 단단함을 많이 느꼈던 나라였습니다. 국민들끼리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그 속에 따뜻한 온정이 늘 느껴져 신기했던 나라였죠. 이런 시민의식은 아무리 세뇌를 시킨다고 한들 결코 흡수할 수 없기에 전 그런 한국이 더 대단하게 보였고 그런 한국이 마냥 좋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어요. 이번 한국 일정에서는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복잡한 것도 없었고 금액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보통은 지하철, 버스, 기차마다 다른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지만 한국에서는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심지어 택시에 편의점 결제까지 할 수 있었어요. 또한 정해진 시간표대로 정확히 운행을 했고 시설이 최신식의 위생적이라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전 한국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사소할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까지도 이렇게 효율적이고 최첨단이라면 한국이 군사기술에서도 선진국이 되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겠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직접 와서 보고 느낀 한국의 수준은 더 높아서 많이 놀랍네 정말. 한국이 군사기술에서도 앞장서 있다는 것은 정말 당연하다고 전 생각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알아보고 싶었죠. 고민 끝에 전 한국의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 들어섰을 때 저는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둘러봤습니다. 전 이곳에서 한국전쟁 초기 북한의 탱크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던 당시의 상황들과 수류탄을 안고 적 탱크에 뛰어들었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소련제 T-34 전차를 앞세워 기습 남침을 감행했어요. 당시 대한민국 국군은 탱크가 없었고 대전차 무기도 부족했기 때문에 북한군의 기갑부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아예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한 무기는 미국제 M1 소총, 기관총, 박격포가 전부였죠. 일부 부대가 2.36인치 바주카포를 갖고 있었지만 T-34 전차의 장갑을 제대로 뚫을 수 없었다고 해요. 결국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지뢰 같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전차를 저지하려 애를 쓴 겁니다. 애초에 대한민국 정부와 군은 북한의 기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초기 대응 자체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고 전쟁 발발 직후부터 서울까지 불과 3일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전쟁 초기 국군은 북한군 전차 앞에서 절망적이었으나 6탄 공격으로 저항한 영웅들의 희생 덕에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들의 희생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한 저항이었고 결국 유엔군 참전과 함께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시된 자료와 영상들을 통해 그 당시 상황을 접하는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기가 어려웠어요. 자신의 가슴에 수류탄을 안고 적의 전차에게 돌진하는 그 영웅들의 마음을 차마 헤아릴 수 없었죠. 그 당시 간절하고 처절했던 한국군들은 후천성 화력 부족 증후군을 알았겠네. 그러니 현대의 한국인들이 화력 강화에 매우 집중하고 집착할 수밖에 없겠어. 역사의 아픔이 결국 지금의 강인한 모습을 만들었던 것이네. 한국이 전쟁 이후 화력 강화에 집착하게 된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 당시 기습적으로 닥쳤다고는 하지만 화력 자체가 북한의 심각한 수준으로 밀렸던 것이죠. 이미 그 경험으로 너무 큰 아픈 역사가 있는 한국은 이후 군사적 화력 강화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 생각해요. 한국의 모습은 알면 알수록 제게 많은 충격과 경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한참 한국에 빠져 있던 중 제 후임이자 현 미 육군 소령인 제임스 윌슨에게 연락을 한 통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것을 알고 만나기로 했죠. 오랜만에 만나 대화를 나누고 제가 어떤 목적으로 한국에 온지 다 알고 있던 제임스는 제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저랑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가보시겠어요? 아마 거기 가보시면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제임스와 함께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뿐 아니라 무기체계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이었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 연구소였어요. 이곳에서 저희는 현재 한국이 운영 중인 K9 자주포, K2 전차의 놀라운 성능과 수량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인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첨단 지상무기 체계이죠. 특히 제가 스펙에 반했던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이고 K2 전차는 최신 전차 기술이 적용된 강력한 전력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보유한 3100문의 155mm의 자주포가 미국 천의신문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 저와 제임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임스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죠. 이건 마치 작은 운동장에 100만 명의 UFC 선수를 모아놓은 것과 같은 거 아니야? 어떻게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죠? 그리하여 자세히 조사를 해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55mm 자주포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였고 현재 보유한 자주포의 총수는 약 3,100문이었죠. 자주포 보유 대수 차이의 의미는 여러 가지를 뜻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주한미군과 협력하면서도 자국의 군사적 독립성을 중시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죠. 자주포는 기동성과 화력을 동시에 갖춘 강력한 무기체계로 전면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북한과의 전쟁 준비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또한 한국은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북한의 대량 군사력에 대비하기 위해 자주포를 대규모로 배치해 놓았고
155mm 자주포는 포병의 핵심 화력으로 전면전에서 지속적인 포격 지원을 통해 적의 기동을 저지하고 방어선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군사 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자주포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 체계를 운용하고 있고 그들의 무기 체계가 분산되어 있는 점이 바로 차이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에 비해 한국은 자주포의 대량 운용을 통해 자국 방어를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포격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와 함께 알아보며 문득 그런 의문점이 생겼어요. 도대체 왜 한국은 이렇게 많은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고, 이건 관계자분이 직접 설명을 해주셨죠. 한국은 북한과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기 위해 자주포의 대수와 화력을 집중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어요. 또 자주포는 빠르게 전개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화력을 제공하기에 한국군은 주한미군과 함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자주포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주포는 지속적인 포격이 가능해서 대규모 전투에서 전방위적 화력 지원을 제공하거든요. 이건 결국 지상 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니 의문에 대한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되었습니다. 제임스와 함께 ADD 방문을 마치고 나서 저희들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장 연구원을 만났죠.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전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 시스템 개발팀의 핵심 멤버인 장 연구원입니다. 제 입으로 핵심 멤버라 소개하니 민망하긴 하네요. 궁금한 것이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소개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공유를 해드릴게요. 바쁘실 텐데 저희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무 미사일과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장 연구원은 저희들에게 흔쾌히 현무 미사일과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국산 탄도미사일 시리즈로 대한민국의 첨단 미사일 기술의 상징적인 존재라 할 수 있어요. 현무 미사일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과 자주 방위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무기체계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은 자국의 방어를 위해 꾸준히 미사일을 발전시켜 왔고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그 대표적인 성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독자적 미사일 기술 개발, 미사일 유도 및 정확도, 방어망 회피 기술, 미사일 방어 및 공격력 강화 이렇게 크게 4가지 특징으로 꼽을 수 있어요. 정밀 타격 능력과 방어망 회피 기술을 갖춘 강력한 미사일 체계를 완성해가고 있고 자주 방위력과 미사일 기술 자립을 향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덕에 미래 전장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 연구원의 답변은 아주 시원했습니다. 물론 극비의 예민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었어요. 제가 주목했던 것은 바로 한국 미사일의 기술력이었죠.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려 자국 미사일 개발에 집중했던 것인데 이를 통해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방위산업 자립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어요. 또한 미사일 발사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지상 발사, 수상 발사, 잠수함 발사 등 다양한 발사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저와 제임스가 많이 놀랐던 부분은 바로 유도 기술의 매우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GPS 유도, INS, 레이더 유도 기술이 적용되어 매우 정확한 타격이 가능했죠. 한국은 단순히 독자적으로 미사일만 개발한 것이 아니라 수준 높은 독자적인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는 대단한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했어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어요.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정말 대단하네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니 그런 기술을 다룰 수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한국은 이미 방위 시스템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국가인 거네요. 이 정도 기술력을 갖추면 군사적인 자주성도 강화되고 외국과의 방위 협력에서도 엄청 유리하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한국은 미사일 방어뿐 아니라 공격 능력도 강화하고 있고 더 나아가 미사일 수출도 활발히 진행 중이거든요. 현재는 K9 자주포처럼 현무 미사일도 여러 나라에 수출하면서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장 연구원과 전문가적 견지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전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했습니다. 전 한국에 와서 많은 경험을 했고 정보를 얻으며 느낀 것도 많았어요.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순간에도 세계 각국은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늘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순간들, 또 가정사로 인해 잠시나마 멈춰있던 제 자신을 다시금 뛰게 만들어주는 순간이었어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제가 연구를 했던 것들을 보며 하나씩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도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할 것을 생각하면 밤잠을 설칠 정도로 기분이 좋았어요. 며칠 내내 수정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냈고 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말았죠. 제가 작성해서 낸 보고서로 인해 미 국방부 내에서는 큰 논란이 생겨버렸고 동료들까지도 제게 등을 돌리며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이혼 3번 하더니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무슨 한국 찬양론자도 아니고 보고서 자체에 한국에 대한 장점만 한가득이래. 한국 기술의 강점만 저렇게 강조하면 좋아 보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말이 그 말이야. 한국 기술력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한국이잖아. 한국의 화력 자체를 너무 심하게 과대평가한 거 보고 난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 동료들은 저를 향해 야유를 보냈고 전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 당황스러웠어요. 전 그들과 다르게 직접 한국에 가서 다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였죠. 그런 제 노력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 한국을 찬양한다며 아예 인정조차 해주지 않으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물론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뀐 현실과 타국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하고 배울 점은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국의 자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와중에 더 상처를 받은 것은 바로 오랜 동료 스티븐의 말이었어요. 마이클, 현재 상황은 대충 알지? 내가 너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 알아서 하는 말인데 도대체 한국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딱 하나더라고. 혹시 한국에 가서 뭔가에 세뇌라도 당한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한국의 강점만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 제 오랜 동료 스티븐까지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하고 돌아섰고 전 순식간에 파렴치한이 되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평생을 살아온 제 평판 자체가 위협받는 순간이었죠. 정말 답답한 이 현실을 저는 어떻게든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었어요. 그래, 한국인들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아보자. 극복해보는 거지. 피하면 결국 내가 다 인정하는 꼴이고 이걸 다 극복하면 지금 한국이 저렇게 성장한 것처럼 나 또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한국 정신 그걸로 대응을 해보자. 전 제가 수집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밤새도록 반박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동료들에게 욕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이름이 걸린 일이었기에 전 기필코 극복해내야 했죠. 전 한국의 방산기술 중에서도 K9 자주포와 현무 미사일의 성능을 입증하는 여러 테스트 결과를 반박 보고서에 작성했죠. 또한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과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버나드 샴포 대장의 평가를 인용했어요. 이틀 밤을 꼬박 세워 완성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리며 초조했습니다. 만약 이 반박 보고서에도 논란이 여전하면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걸 더 이상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야. 이건 정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참 답답하네 정말. 그렇게 애타게 기다린 결과 드디어 제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고 미 국방부 내에서도 한국의 화력 우수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부에서는 드디어 현 상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이클, 자네 보고서를 국방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야. 한국 화력 우수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더라고. 특히 그 K9 자주포는 정확도랑 속도면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던데?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중거리부터 장거리까지 성능도 대단하고 아마도 한국의 화력 우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 한국의 화력 우수성은 정말 대단했다니까요. 제가 괜히 한국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한 게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한국에 직접 와서 안 봤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싶었는데 모두 저한테 비난만 쏟아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이제라도 모두 알았다니 다행이네요. 이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구 결과는 마침내 나토 회의에서 발표가 되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와 최첨단 장비, 그리고 가장 강력한 화력을 겸비한 아주 특별한 국가입니다. 우리들은 한국의 화력 우수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한 방향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평가가 되었고 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의 방산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앞으로의 미래 방향이 더욱 기대되는 나라라 여겨지고 있죠. 발언권이 주어진 후 저는 아주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약소국이 아니라 세계 안보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나라의 땅이 작고 인구가 작다는 것 또한 그들의 높은 기술력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부분이었죠.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과 그들의 기술력을 우리는 배울 자세를 취하고 한국을 대해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 발언을 끝으로 모든 회의는 끝이 났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화력 기술력과 방산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것들이 많아서 신기할 지경인데요. 전 이번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기술력을 떠나 한국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국의 정신으로 산다면 앞으로 제 인생에 실패는 없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전 뿌리까지 깊은 미국인이지만 억지스러운 변화를 해서라도 한국인 정신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토 크기 대비했을 때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정말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전 여성이라 이쪽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연을 전하며 조금씩 알아가고 있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당신만의 유튜브